돈 때문에 어머니를 버린 부부 몰락 후 마지막으로 빌었던 용서가 처절한 응징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거대 아파트 단지들 사이로 허름한 국밥집 하나가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낡은 간판에는 할머니 손맛 국밥이라 쓰여 있었고 기름때 낀 창문 너머로 뽀얀 김이 끊임없이 피어올랐다. 이 국밥집의 주인은 예순이 훌쩍 넘은 노파 김덕희였다. 김덕희는 평생을 이 국밥집에서 보내며 3남매를 키워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한 덕에 그녀는 국밥집 건물뿐 아니라 뒤편의 조그만 텃밭까지 소유하게 되었다. 남들은 그저 허름한 땅이라 여겼지만 이 텃밭은 다름 아닌 중앙시장 부지였다. 김덕희의 첫째 아들 박준성은 번듯한 대기업 과장이었다. 그는 늘 어머니에게 효자 노릇을 하는 척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온통 어머니의 재산에 쏠려 있었다. 그의 아내인 최유진은 재벌가 딸처럼 사치스러운 삶을 꿈꾸는 여자였다. 그녀는 명품 가방과 외제차에 집착했고 인스타그램에는 늘 화려한 사진들로 가득했다. 이들 부부는 최근 들려온 소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바로 국밥집 일대와 중앙시장 부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여보, 어머니 땅 말이야. 진짜 재개발된대? 유진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준성은 스마트폰으로 재개발 관련 기사를 뒤적이며 말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래. 근데 꽤 유력한가 봐. 여기저기서 투자자들이 몰려든다고. 세상에, 그 냄새나는 국밥집이 그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을 줄이야. 그럼 우리 시어머니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네. 유진은 얇은 입술을 실룩거리며 웃었다. 그녀는 그 순간부터 김덕희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준성과 유진의 효도 경쟁이 시작되었다. 매일 저녁 퇴근 후에는 국밥집에 들러 설거지를 돕고 쉬는 날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최고급 레스토랑에 갔다. 유진은 김덕희의 어깨를 주무르며 어머님, 저 시집 와서 이런 효도 처음 해봐요. 정말 행복해요라고 속삭였다. 김덕희는 그런 아들 부부의 행동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내 자식들 역시 내가 잘못 키우지 않았어. 이렇게 효심이 깊은데. 어머니는 아들 부부의 행동이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재개발 소식에 대해 아들 부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준성과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에 찼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아 호화로운 삶을 사는 상상뿐이었다. 그들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재개발 후의 멋진 미래를 그렸다. 그 미래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냄새나는 국밥집 며느리, 아들이 아닌 모두가 부러워하는 재벌 부부였다. 유진은 벌써부터 제주도 최고급 리조트에서 17순 잔치를 계획하고 있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작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님께서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어느 날 저녁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성은 그녀의 말에 맞장구 치며 거대한 붉은 비단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보석과 같은 붉은색 벨벳 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실버 골드 하우스라 쓰인 팜플렛이 놓여 있었다. 실버 골드 하우스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에 자리한 최고급 요양원이었다. 준성과 유진은 어머니에게 최고의 안락함과 품격을 누리게 해드리고 싶다며
그곳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김덕희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이 아름다운 요양원에 입소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저 자식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김덕희는 요양원 입소를 위해 짐을 꾸렸다. 그녀는 평생 입었던 낡은 옷가지들을 접었고 땀과 세월이 묻은 낡은 손수건을 가슴에 품었다. 준성과 유진은 어머니의 이삿짐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어휴, 저 낡은 옷가지들 좀 봐. 요양원 가면 다 버려야 할 텐데. 유진이 콧방귀를 뀌었다. 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게. 이제 우리 어머니는 최고급 요양원에 사시는 분인데. 이들 부부는 김덕희를 차에 태워 실버 골드 하우스로 향했다. 요양원은 겉으로 보기에도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입구에는 행복은 가까이에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고 잘 가꿔진 정원에는 화려한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하지만 김덕희의 마음은 불안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한들 그녀에게는 평생을 살아온 국밥집이 더 편하고 익숙했다. 그녀는 준성과 유진에게 몇 번이나 다시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그들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억지로 그녀를 요양원 안으로 들여보냈다. 어머님,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준성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유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가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 사다 드릴게요. 김덕희는 아들 부부의 말만 믿고 요양원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그들의 말대로 매일 찾아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성과 유진의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결국에는 연락조차 끊겼다. 김덕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을 향한 아들 부부의 효심은 재산을 얻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다는 것을.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김덕희는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냈다. 그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저 낡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요양원 직원들은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며 준성과 유진에게 연락했지만 그들은 어머니가 원래 좀 까다로우세요라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이제 필요 없어. 유진이 준성에게 말했다. 그들은 이미 어머니의 재산을 처분하여 모든 것을 현금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최고급 외제차를 구입했고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계약했다. 유진은 그동안 억눌렸던 욕망을 폭발시키듯 명품 매장을 휩쓸었고 백화점 VIP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랑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사진, 새로 산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으로 산 값비싼 보석들을 자랑하는 사진 등. 어휴,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젠 그 냄새나는 국밥집 생각도 안 나. 유진이 준성에게 말했다. 준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게. 난 이제 회사를 그만둘까 해. 어머니가 물려주신 돈으로 건물 몇 채 더 사서 임대 사업이나 할까봐. 이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온전히 만들었다고 믿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은 단 한 톨도 없었다. 그저 자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실버 골드 하우스의 생활은 김덕희에게 지옥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아들 부부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냈다. 다른 노인들은 활기차게 활동했지만 김떡희는 그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녀는 더 이상 국밥집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곳에 대한 기억은 이제 아픔과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어느 날 한 젊은 요양원 관리인이 그녀의 방을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이었다.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다. 그는 김덕희가 식사를 거부하자 그녀의 방에 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김덕희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분노를 읽어냈다. 어머님, 무슨 힘든 일 있으세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다면.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덕희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자 그녀는 무너졌다. 그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아들 부부의 배신에 대해 털어놓았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한 재산을 다 뺏겼어. 내 자식에게, 내 며느리에게. 민주는 김덕희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준성과 유진이 효자, 효녀 행세를 하며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이런 극악한 배신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김덕희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어머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어머님 국밥집에서 알바했던 강민준이에요. 김덕희는 깜짝 놀라 민준을 쳐다보았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그녀는 몇 년 전 자신의 국밥집에서 일했던 한 청년을 떠올렸다. 그는 늘 밝게 웃으며 성실하게 일했고 그녀는 그에게 용돈까지 챙겨주며 정을 나누었다. 아, 민준이. 맞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김덕희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닌 반가움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민주는 김덕희의 손을 잡고 그녀를 위로했다. 그는 김덕희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겪으신 일, 제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그녀를 돕기 위해 가장 먼저 준성과 유진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는 그들의 SNS를 찾아냈고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사진과 글을 통해 확인했다. 민주는 김덕희에게 그들의 인스타그램을 보여주었다. 유진이 제주도 최고급 리조트에서 칠순 잔치를 여는 사진, 값비싼 외제차를 자랑하는 사진, 그리고 화려한 명품 가방들을 늘어놓고 찍은 사진들. 김덕희는 그 사진들을 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들이, 이럴 수가. 내 피땀이 서린 돈으로. 그녀의 눈빛은 절망에서 분노로 그리고 복수심으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아야만 했다. 민주는 김덕희의 결심을 굳게 지지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맹세했다. 그는 과거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 김덕희를 위한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민주는 김덕희를 위해 밤낮 없이 발품을 팔았다. 그는 과거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던 기억을 더듬으며 소송에 능하고 정의로운 변호사를 찾아다녔다. 그는 우연히 인터넷 법률 커뮤니티에서 정의의 철퇴라 불리는 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서지우였다. 서지우 변호사는 재산 분할, 상속 소송 전문 변호사로 특히 약자의 편에 서서 싸우는 것으로 유명했다.
변호사님, 제발 저희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김떡희와 함께 서지우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은 민주는 간절하게 말했다. 서지우는 냉철한 눈빛으로 김떡희의 사연을 들었다. 그녀는 준성과 유진이 김떡희의 재산을 빼돌린 과정과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담은 민준의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다. 어머님, 아드님 부부가 재산을 증여받을 때 어떤 조건 같은 건 없었나요? 서지우가 물었다. 김떡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조건이라니. 그런 건 없었어. 그냥 내가 자식들한테 주려고 한 거지. 그렇다면 부담부 증여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서지우는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민법상 부담부 증여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특정 의무 부양, 봉양 등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 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항이었다. 서지우는 준성과 유진이 김덕희를 요양원에 보내고 연락을 끊은 행동이 부양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어머님, 이건 법정 싸움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서지우가 경고했다. 김덕희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 내 피땀이 서린 돈이야. 그놈들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갔어. 그 돈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그녀의 눈빛은 불타는 복수심으로 가득했다. 서지우는 김덕희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어냈다. 그녀는 그날로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그녀는 준성과 유진의 모든 재산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매매 기록,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등 그들이 쓴 돈의 흐름을 샅샅이 파헤쳤다. 서지우는 이 모든 자료들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제 여론전을 펼칠 차례입니다. 서지우가 민준과 김덕희에게 말했다. 그녀는 준성과 유진의 파렴치한 행동을 언론에 제보했다. 효자 행세로 어머니 재산 가로챈 부부, 국밥집 할머니의 피눈물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저런 인간 말종들이 있다니.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온 국민이 분노했다. 준성과 유진은 순식간에 온갖 욕을 먹는 사회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 그들의 회사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유진의 인스타그램은 악플로 도배되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준성이 눈이 뒤집힌 채 유진에게 소리쳤다.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자신과 유진의 얼굴이 박힌 기사가 떠 있었다. 기사 제목은 부모를 버린 폐륜아들이었다.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손을 떨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이미 비활성화 상태였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이랬어? 유진이 울먹였다. 준성은 그녀에게 다그쳤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놈의 SNS. 누가 그렇게 자랑질하라고 했어. 내가 뭘.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 이들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싸웠다.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준성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유진은 다니던 백화점 VIP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그들이 애지중지하던 최고급 외제차는 도로 한복판에서 시위대에게 둘러싸여 계란 세례를 맞았다. 이게 다 그 할망구 때문이야. 우리가 효도해줬더니 배은망덕하게. 유진은 이를 갈며 말했다. 준성은 분노를 사기며 김덕희를 찾아갔다. 실버 골드 하우스로 달려간 준성은 김덕희의 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저예요, 준성이에요. 하지만 김덕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민준이 조용히 나타나 준성을 막아섰다.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오셨어요? 이 자식아, 비켜. 내가 우리 어머니 좀 보겠다는데. 너 대체 누구야? 저는 어머니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준성은 민준의 말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지만 민준은 흔들리지 않고 그를 막아섰다. 결국 준성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며칠 후 서지우 변호사가 보낸 소장이 준성과 유진의 집으로 날아들었다. 부담부 증여 이행 불능에 따른 증여 재산 반환 소송. 그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들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받아주면 안 되지.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워. 유진이 준성에게 소리쳤다. 준성은 유명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했다. 법정 싸움은 치열했다. 준성 측 변호사는 증여는 순수한 사랑과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요양원 입소는 어머니의 의사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지우 변호사는 준성과 유진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담은 증거 자료들과 김덕희의 요양원 생활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유진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글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피고 준성과 유진은 어머니 김덕희의 재산을 노리고 위장된 효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부담부 증여의 목적에 반하는 명백한 의무 불이행이며 증여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됩니다. 서지우 변호사의 마지막 변론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결국 판사는 김덕희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에는 피고 박준성, 최유진은 원고 김덕희에게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반환하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패소 소식을 들은 준성과 유진은 망연자실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어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구입했던 최고급 외제차와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다. 그들의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다. 이럴 순 없어. 이 모든 게 그 할망구 때문이야. 유진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다. 준성은 더 이상 그녀의 히스테리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싸웠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냈다. 그들의 사랑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들은 재산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었을 뿐이었다. 이제 재산이 사라지자 그들의 관계도 파탄에 이르렀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놈의 돈에 눈이 멀어서. 뭐? 내가 눈이 멀어? 그럼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 이들은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던 재벌 부부였던 그들은 이제 서로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찬 원수지간이 되었다. 재산을 되찾은 김덕희는 예전의 활력을 되찾았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다는 기쁨보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서지우 변호사와 민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변호사님, 민준아, 너희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정말 고맙다. 김덕희는 되찾은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다. 그녀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사치스러운 삶을 꿈꾸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노인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익명으로 사회복지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
그녀는 그저 소박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한편 준성과 유진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이혼했고 각자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섰다. 유진은 화려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견디지 못했다. 그녀는 술에 의존하며 폐인처럼 살았다. 준성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재벌 아들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이들 부부의 몰락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재물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린 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김덕희는 그들의 몰락을 보며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들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준성과 유진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유진은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부모님은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된 그녀를 반기지 않았다. 한때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부러워하던 친구들은 이제 그녀를 비웃었고 그녀가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했다. 화려한 삶에 익숙해져 있던 유진에게 이런 현실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술에 의존했고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준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가 되자 삶의 의미를 잃었다. 그는 빚더미에 앉아 노숙자처럼 하루하루를 살았다. 한때 번듯한 대기업 과장이었던 그는 이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모두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할망구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평생 일해서 키워준 아들한테. 그는 낡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머니의 피땀 어린 국밥집이 보이지 않았고 오직 자신에게서 빼앗긴 재산만 보였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어머니 탓으로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성은 우연히 어머니의 근황을 알게 되었다. 김덕희는 국밥집을 팔아 사회복지재단에 거액을 기부하고 한적한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준성은 분노에 휩싸였다. 내 돈을 남한테 다 줘버렸다고.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고 다시금 재산을 얻을 기회를 노렸다. 준성이 찾아간 김덕희의 집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한 조그만 집이었다. 집 앞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고 마당에는 어머니가 직접 가꾼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다. 준성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머니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낡은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예요, 준성이에요. 김덕희는 뜨개질을 멈추고 준성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증오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무표정이었다. 준성은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는 이미 자신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다는 것을.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준성은 어머니의 발에 매달려 눈물을 쏟았다. 그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그의 눈물 속에는 여전히 재산에 대한 욕망이 숨겨져 있었다. 김덕희는 아무 말 없이 준성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낡은 국밥집에서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며 자식들을 키우던 기억, 배고픈 자식들에게 국밥 한 그릇 더 먹이려 애쓰던 기억, 그리고 자신에게 효도하는 척하며 재산을 빼앗아간 아들의 잔인한 미소. 늦었어. 김덕희가 나지막이 말했다. 준성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가웠다. 내가 나한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너 혼자 살아가야 해. 준성은 절망했다. 그는 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김덕희는 준성을 내쫓았다. 준성은 어머니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는 이제 갈 곳이 없었다. 그는 배가 고팠고 몸이 아팠다. 그는 낡은 국밥집 간판을 떠올렸다. 할머니 손맛 국밥. 그는 그 국밥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제 다른 주인이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줌마, 국밥 한 그릇만 주시면 안 될까요? 돈은 없어요. 준성이 비참한 목소리로 말했다. 국밥집 주인은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준성의 텅 빈 눈을 보며 측은한 표정을 지었다. 앉아. 국밥 한 그릇 줄게. 주인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다. 준성은 허겁지겁 국밥을 먹었다. 국밥의 맛은 어머니의 국밥 맛과 똑같았다. 그는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쳤다. 그는 어머니의 국밥이 그저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담긴 것이었다. 아줌마, 이 국밥 정말 맛있네요. 준성이 말했다. 주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이 국밥집, 원래 할머니가 하던 국밥집인데, 그 할머니가 이 가게를 나한테 물려주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어. 부탁이요? 누구든 배고픈 사람이 찾아오면 돈 받지 말고 국밥 한 그릇씩 주라고. 준성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쏟았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욕심내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국밥집에서 일하며 자신처럼 배고픈 사람들에게 국밥을 나눠주며 살기로 결심했다. 김덕희는 준성이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국밥집을 찾아갔다. 준성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국밥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재산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성은 어머니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는 국밥을 만들던 손을 멈추고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김덕희는 준성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드디어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준성아, 이제야 내가 내 아들로 보이는구나. 김덕희가 나지막이 말했다. 준성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껴안았다.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어머니의 국밥집에서 일하며 소박한 삶을 살았다. 그는 더 이상 재산을 욕심내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의 국밥집을 사랑국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사랑국밥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나눠주는 곳이 되었다. 준성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어머니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 김떡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녀는 아들을 용서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따뜻한 감동을 남기며 끝이 났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